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하남시 갑에서 막판 대역전. 당내 최다인 6선 고지를 밟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6선 국회의원. 67대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임. 제22대 최다선 의원으로 헌정사 첫 여성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 물론 그 헌정사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의장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라면 제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그 과제를 떠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바라보는 총선에 나타난 민심과 향후 전국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압승의 배경은 무엇인지, 민심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표 진행되면서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당선 확정 직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어떤 회한이 몰려오던가요? 그 순간에 그 이채 양명주라고 네. 민주당이 공약을 했는데 이 꽃다발을 제일 먼저 건네신 분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셨어요.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에게 꼭 당선돼서 국회 들어가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던 아들의 편이 돼달라 호소했던 분이 박정훈 대령의 어머님이셨어요. 네. 이태원 참사 유족과 박정훈 대령 어머님 목소리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을 꼭 지키는 국회에 내가 들어가게 돼서 이분들이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렇게 솟구치면서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건가요? 중간 평가인데요. 네. 그냥 평가가 아니라 혹독하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국정 기조에 대해서 매를 후려치신 거죠. 그런데 이걸 2조 심판이라고 하면서 이제 매를 다른데 이렇게 돌리려고 보십시오. 한 그 사상 최대의 수출 적자를 연속 보고 있고 네. 그런데도 정신 안 차리고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천조를 뿌리면서 관권선거 1호가 대통령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가 채무가 역대급으로 최고 우리 GDP 50%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100조가 넘는 거죠, 국가 네. 채무가.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게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국회 들어가서 좀 멈추든가 국정기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달라 그런 역할 부여도 동시에 있었다. 심판과 민주당에 대한 역할 부여가 함께 있었던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추 당선인에 대한 기대 중 하나가 헌정사상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 부분입니다. 네. 당내 조정식 의원과 함께 6선 최다선 의원이 됐는데요. 네. 네. 국회의장 출마하실 거죠? 그런 기대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선거 전부터 또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은 제가 갑자기 전략 공천을 받아서 또 낯선 데를 갔는데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니 국회의 역할이 큰데 여태까지 국회가 제대로 못했다. 네. 그걸 저를 믿으니 저를 통해서 그걸 좀 풀고 싶다. 그런 소망을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선거 끝난 후에 국회의장 돼주세요. 뭐 그렇게 여론이 지금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고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국회의장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네, 네. 어떤 의미의 얘기입니까? 그 운전하시다가 기아를 중립으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네. 될까요? 네. 큰일 나겠죠. 네. 그러니까 민치를 해야 되는 민심에 부응하는 국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국민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립 기어넣고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런데 똑같이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여론몰이 막 하고 그러면 중립기관은 그냥 힘으로 밀면 밀려가지 않습니까?
그 운전하고자 하는 네. 방향으로 가질 못하고 그래서 그냥 국회도 동시에 여론에 떠밀려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힘 빠진 중립이 아니라 이 대안을 정확하게 내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공감을 그러니까 political consensus를 우리말로 그걸 공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그걸 협치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컨센서스를 확립해가는 과정에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큰데 여태까지는 그냥 중립 기어넣고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저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정확하게 국민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네. 국민들과 함께 그런 컨센서스를 많이 확립을 해서 그 갈등 주제를 돌파해내고 싶다 하는 걸 제가 줄여서 네. 이제 중립이다 이렇게 중립이 아니다 중심추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이해시키면서 나아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줄여서 이제 드린 거죠. 과거와 네. 같이 중간자에 머물지 네. 않고 어떤 네.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해서 그렇죠. 끌고 가겠다 네. 이런 대안도 의미를 내고 듭니다. 네. 대통령이 자꾸 거부한다 그러면 네. 뭐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하겠다고 하는 거냐. 네. 사전에 질문을 주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안을 먼저 내라. 지금 9번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그럼 또 10번째 하고 뭐 임기 내내 그렇게 할 거냐. 네. 그럼 국회를 왜 뽑았느냐. 그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미리 질문을 드리고 그걸 어떤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또 여론화시키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국회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전에 어떤 국회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든가 네, 네, 시행령을 통한 어떤 통치 네. 행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약 의장이 되시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네, 네, 네. 그 시행령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네. 그때 원내대표가 그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대통령 시행령의 백지 시행령 제정 이런 건 문제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난번 법무부 장관을 했던 한동훈 장관이 국회가 그 검찰의 수사 권한을 한정을 했는데 네. 한정이 아니고 그거는 예를 든 거다, 예시한 거다 하면서 네. 폭을 늘려버렸잖아요. 등이라는 표현을 확대했죠. 그렇죠. 등을 가지고 네. 이제 중을 등으로 바꿔주니까 네, 네. 그 등을 가지고 수사 범위를 더 확대했죠.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국회에 도전하고 무력화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론이 난 것을 네. 번복하는 것은 대통령의 월권인 거죠. 대통령제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건 국회를 무력화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제동을 걸어주고 네. 또 그런 그 입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남발이 안 되도록 제동을 거는 그러한 역할을 의장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앞서 네. 말씀하신 혁신 의장이라는 그 개념에 네, 다 네. 포함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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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당선인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이 돼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육선 의원이 됐고 당대표, 법무부 장관 네. 이력이 화려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다르크 이런 별칭도 갖고 있는데요. 네. 오늘 8월 예상되는 전당대회 때 뭐 당대표 출마라든가 나아가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생각은 없으세요? 일단은 저의 어떤 개인 정치 스케줄보다는 네. 선거 전에서부터 계속 국회에 대해서도 정부 견제를 제대로 못하는 데 대한 깝깝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해소해 달라라는 국민적인 명령이 있다면 제가 그걸 받드는 게 먼저 아닐까. 그런 다음에 이제 저의 정치 스케줄도 나타나겠죠. 네. 네. 일단은 그러면 국회의장에 좀 목표를 두고 그 다음 일은 다음에 또 고민하겠다. 지금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대를 접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회가 견제도 하면서 대안도 내고 국정을 이끌어 달라 하는 네. 당부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런 역할을 무난히 해내려면 어떤 정도의 경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22대 국회에서 주 당선인이 하고 싶은 첫 번째 과제는 어떤 건지요?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네, 저는 기후 정의를 빨리 그 개헌안에 반영을 시켜서 네. 기후 정의를 확립하면서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시대에 생존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뭐 농업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이제 저소득층 그런 데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빨리 아무런 대비가 없는 이 정부에 대해서 국회라도 대안을 모색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이채 양명주에 대한 국정조사도 해내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중에는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있지만 본인들 가족 비리에 대한 것, 본인에 대한 의혹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나 가족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관련 법안이 제정되거나 할 때 그것도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부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네.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고 싶어요. 거부권 제한 관련 입법 네, 네. 입법과 헌법 개정. 네. 네, 네.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격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추미애가 옳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윤석열 탄생의 주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네. 그걸 갈등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이 문민 통제이고 시스템이고 장관으로서 해야 할 만약에 검찰총장의 불법과 비리 반칙을 보고도 그냥 저도 겁이 나서 저도 인질 삼아서 조국 가족처럼 할까봐 저도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이죠. 네. 국민에 대한 그 역할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갈등이라고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다분히 한편으로는 정치할 계산으로 네. 그 정치할 욕심을 가지고 차근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언론에 갈등 프레임을 던져준 것이고 언론은 또 그걸 그대로 받아쓰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고발사주 사건에 관한 송 검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그 증인들의 증언이나 또 판결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패소 판결이 아주 정확하고 자세합니다. 네. 거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과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했다. 그 자체로 면직 이상의 중대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네. 정확하게 적시를 했는데 그걸 이제 감추기 위해서 패소할 결심을 하고 상고도 하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잊혀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대통령이 돼서 2년 동안 하는 것이 다 거짓과 바이든 날리면을 비롯해서 거짓과 왜곡과 책임 회피로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고 그때 검찰총장 징계하고 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을 옳았다라고 네. 본다. 옳았었다. 그때 언론이 제대로 정확하게 팩트를 사실을 안 알려준 것을 되게 아쉬워한다라는 네. 여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대로 보이는 거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저는 이거 못 고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총선 이후에 네.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도 나서는 모습인데요. 네. 네.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제는 본인이거든요. 대통령 본인. 그런데 본인은 바뀔 생각이 없어요. 또 본인이 틀렸다라는 생각조차 자기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못하는 겁니다. 주변을 바꾼다고 해서 뭐 비서실장을 바꾼다, 뭐 국무총리를 바꾼다 해본들 글쎄요, 그게 시정이 될까요?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이번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원내 3당을 차지했습니다. 네, 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합당이든 협력적 경쟁 관계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어떤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한편 협력하면서 또 한편 약간 몸살이거나 좀 게으르거나 또 자구우면하거나 하면은 그런 약간의 경쟁 속의 긴장 속에서 또 서로
이렇게 수준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번 총선 승리 이후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었다는 진단에서부터 네, 네. 당 대표 재출마설 등이 흘러나오던데요. 추 당선인의 평가, 나아가 향후 어떤 행보를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아주 침착하게 잘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사법부, 검찰이 이다지도 관권 선거에 열중했던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독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렇게는 못했어요. 근데 계속 그 선거 지휘를 못하도록 법정에 부르고 별 근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그 사법농단을 했지만 네. 아주 침착하게 잘 버텨내고 또 국민들에게도 차분하게 잘 호소하고 그 이 목을 그 정치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 후에 죽다 살아나신 거잖아요. 네. 대단히 그 전과 그 후가 참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지금 200석에 못 미치지만 압도적인 그 일당인데 아마 상당히 신중하게 아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속에서 향후에 지금 뭐 탄력을 받았다,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면서 좀 겸허한 자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천 네. 선거 과정에서 뭐 친명, 네. 친문, 네. 뭐 친노, 비명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그런 프레임 구도는 사라진다고 보세요? 그것은 뭐 갈라치기인데요. 친명, 비명, 친문, 비문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다들 그냥 그 공천 과정에서 경쟁적이었거든요. 특히 네.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평가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이나 뭐 언론 개혁이나 또 당내의 의제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다가 패거리 정치한다고 하면은 이걸 당원과 지지자가 나서서 단호하게 응징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혁신하겠다라는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혁신위원회가 권고해 준 것을 차분히 잘 실행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가 결론을 내준 걸 수용을 해준 거죠. 그 길을 터준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친문이기 때문에 어떻다 하는 평가는 언론이 만든 프레임인 것이지 내용을 뜯어보면 상당히 혁신 공천이 가능하게끔 이 대표가 길을 열어주었다. 네. 또 특히 조국 혁신당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병리평을 고집하지 않았던 것에서 네. 이게 준연동형 기존 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선회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에서부터 이 대표가 결단을 하고 길을 터주었던 것이죠. 오늘의 이 결론 자체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대표한테 우리는 상당히 박수를 보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등 협치의 모습을 보일지 관심인데요. 네. 향후 전국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한번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통찰력이 부족하셔서 이게 어디서 잘못됐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예측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에 안 맞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정치에 안 맞는 분이 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지난 2년을 뭘 잘못했는지도 집중 분석이 떨어지시고 또 그게 정확해야지만 또 앞으로도 반면교사 삼아서 잘 갈 수 있을 텐데 성찰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할 것 같습니까? 하겠죠. 네. 그걸 뭐 더 이상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그냥 형식적일 것이다. 네. 네, 네, 네. 네.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야 모두 차분히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소통과 협치 등 제대로 된 정치의 모습도 시급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